안녕하세요. 김주건입니다. 10월 6일 시장 상황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아울러서 나스닥 지수과 해외 주식들도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슬슬 이제 이 채널이 이제 국제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제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는 신청자 중에서 미국에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미국에 계신 분이 같이 강의를 듣기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또 뉴질랜드에 계신 분이라 그러면서도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거 제 이 콘텐츠를 영상을 영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해봅니다. 영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참고로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leave a message in English. Then I gonna answer it back soon. 영어로 질문을 남기시더라도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중국어도 가능합니다. 我会说 중국어. 如果你有问题的话请告诉我吧. 그죠? 문제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남겨달라, 알려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어요? 니혼고? 니혼고 뭐 데키마스. ご質問がございます。明日、お知らせ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뭐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상관없으니까 뭐든지 간에 알려주시면은 아는 대로 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코스피 지수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죠? 소폭 7포인트 정도의 상승세로 보였는데 장중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그럭저럭 상승세가 이어졌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퇴원은 했고요. 그죠? 지지자들한테 이번 주식시장의 상승세 아직까지 이어질 거다. 최고점 계속 올라갈 테니까 투표하라. 뭐 나한테 투표하라는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증거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주가 올라갈 테니까 나한테 투표하라. 나한테만 찍으면은 주가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략가들한테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니까 바이든이 이긴다는 사람 그리고 트럼프가 이긴다는 사람이 살짝 바이든 이긴다는 사람이 좀 많긴 하는데요. 바이든이 이길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이기더라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시장은 확실하게 그죠?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바이든의 경우에는 다소간 좀 몇 군데 세금을 늘린다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뭐 아직 선거는 남았으니까. 그리고 요는 지금 당장 선거가 아니고 트럼프의 건강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 트위터도 올리고 밖에 나가서 지지자한테 손도 흔들고 업무를 보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70 넘은 사람이 코로나를 쉽게 이겨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건강은 트럼프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그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저는 기준선에서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기준선을 살짝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도찌죠, 그죠? 도찌 십자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RSI 여전히 뉴트럴한 중립적인 상태이니까 RSI가 갑자기 꼭지다, 과열되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현재로 봐서야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역시 상승세가 나타나긴 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경우에도 도지, 십자형의 도지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도지는요, 도지는 종종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되는 경향이 상당 많거든요. 그래서 도지가 나타났을 때 종종 그 언저리에서 지지가 저항이 되면서 추세가 턴어라운드 하는 경향도 많아요. 하지만 도지가 예컨대 도지 이런 게 도지죠, 그죠? 도지가 나타났을 때 턴어라운드 하는 경향이 여기도 그렇고요, 많은데 하지만 그렇다 도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반드시 추세가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도 도지였고요, 이것도 도지였죠, 그죠? 여기도 도지였죠. 추세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종종 도지가 나타나다 보니까 도지, 영어로 DOJI입니다. 도지라고 있습니다만은 십자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세 간의 균형이 팽팽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주로 이제 상승세가 한참 이어지고 나서 도지가 뜨면은 되게 반대로 떨어지는 경향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데 RSI가 고점이라든지 등등의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코스피 지수 경우에도 도지가 나타났습니다만은 당장의 이날을 꼭지라고 말하기에는 확언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종목을 쭉 보면은 제일 먼저 오늘은 LG전자를 일반 타자로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LG전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LG전자 이 점을 전고점이었던 95,000원을 이걸 과연 5로 봐야 될 거냐, 5의 끝으로 이게 4이고 5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5의 1로 보고 5의 2로 보고 5의 3으로 볼 거냐, 다시 말해 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느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전고점 95,000원 넘기면 앞으로 더 이어지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또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95,000원 못 넘기고 근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아이고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여지없이 95,000원을 넘겨가지고 올라가 버렸죠. 그죠? 95,000원 넘겨가지고 뭐 장중에 98,500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위로 올라갔다가 길게 꼬리를 만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로 징조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전고점을 넘겼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더 LG전자는 상승세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LG전자는 좋아 보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LG전자는 뭐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남아 있다. 이게 5가 아니고 5의 1이고 5의 2고 5의 3, 이게 5의 3의 꼭지라고 아직 단언할 수는 없고요. 5의 3이 있고 5의 4가 있고 5의 5가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는 여력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바이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삼성바이오 얼마 올랐습니까? 3.94%는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얘는 구름 밑에 있죠. 그죠? 구름 밑에 있으니까 뭐 반등의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하기로 삼성바이오의 경우에 RSI가 완벽하게 요 3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30선을 못 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RSI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아직은 완벽하게 매수하라고 말하기가, 또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말하기가, 반등한다고, 상승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반등하기가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만 오늘의 주가가 올랐죠. 그죠? 오르면서 RSI도 싹 30 밑에서 위로 쫙 올라왔죠.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죠. 그죠? 어디까지 갈까요? 물론 통상적으로 일단 기준선 정도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모르죠. 좀 더 올라갈 수 있은 거니까 일단은 그래도 뭐 기준선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 그래서 LG전자, 삼성바이오 둘 다 보면 괜찮아 보여.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 물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도 주가가 최소한 저런 기준선이라도 구름 밑일 경우에는 기준선이라도 넘어서야만이
괜찮아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요. 아니면 구름을 넘어서야만이 확실하게 상승세라고 판단해서 그때가 사도되니까 아직은 반등의 차원이지 얘가 전환 기준선을 넘고 구름을 넘을지 안 넘을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매수하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겁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예컨대 한 80만 원 와 있을 때 내가 66만 5천에 사고 싶더라 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6만 5천에 사고 싶더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진짜 사기 싫더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지나고 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심리학에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사후 판단 편향이라 그래요. 사후 판단 편향.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쩐지 내가 그걸 갖다가 그런 일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후 판단자 빼먹었네. 사후 판단 편향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좀 더 올라가서 그걸로 보인다 하는 이야기죠. 삼성바이오, 현대전자, LG전자.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또 차트가 나온 김에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보시면은 첫날은 어제는 양운이죠. 양봉이죠, 양봉. 그죠? 화이트. 그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죠? 근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큰 봉이 생기면서 뭡니까? 음봉이 생겼죠. 그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런 형태를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장악. 영어로 인걸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뒤에 있는 음봉이, 막강한 음봉이 앞에 있는 양봉을 장악했다는 거죠. 어제 주가 오른 건 아무 소용없고 뒤에 있는 하락시 시장의 움직임을 장악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날 때 주가가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드시 밀린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패턴에서 말할 때, 교과서에서 패턴으로 말한다면 뒤에서 장악형이 나타날 때 통상적으로 주가가 밀리는 경향이 많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일 현대차의 경우에 책에서 말한 대로 장악형인데 장악형에 따라서 주가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의 경우에는 기아차는 올랐습니다만 기아차의 경우에도 이게 또 이 나름대로 이것도 패턴입니다. 자, 근데 길다란 양봉이 어제 생겼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 위에 조그마한 음봉이 하나 생겼죠, 그죠? 음봉이 생겼죠.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하느냐니까 흑운형이랍니다. 흑운이 뭡니까? 검은 구름이죠. 검은 구름. 위에 구름이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딱 걸렸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딱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는 신호탄으로 간주가 됩니다. 책에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책에. 자, 그래서 과연 그런지 기아차의 경우에는 흑운형, 그 다음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뭡니까? 장악형의 패턴이 보이는데 진짜로 교과서에서 말한 대로 장악형이나 흑운형이 패턴이 들어맞는지 들어맞지 않는지를 한번 공부 삼아서 참고로 내일 한번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검색 엔진을 조작했네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씩씩하게 올랐습니다. 다만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세로 말하기에는 어렵죠. 구름 안에 갇혀 있죠, 그죠? 구름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니까 방향은 구름 위쪽 아래쪽이 지지와 저항을 받고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했고 어정쩡한 상태인데 아래 사이드 올라가고 있고 아래 사이드 아직까지 중간에 5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아래 사이가 과열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현재로 봐서는 올라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죠.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는 향방을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면 후행 스팬도 아마 이 근처에 캔들에 걸릴 거로 예상이 되니까 뭔가 그때 되면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역시 올랐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구름 상단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아직까지 기준선에서 멀어졌습니다만 카카오는 기준선에 거의 닿았습니다.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기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긴 합니다만은 과연 카카오도 어떨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RSI도 그렇고 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 역시 아까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그죠? 구름 안에 갇혀 있고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기준선 근처까지 가보고 나서 그때 가서 향방이 결정되지 않겠냐. 이 종목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한 그 모습이죠. 그죠? 구름을 벗어나긴 했으니까 그동안의 그늘 속에서 헤매던 소위 질곡에서는 어둠에서는 벗어났는데 이게 상승세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구름을 만져보고 건드려보고 간다고 했는데 이 구름을 건드려보는 과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방향성을 드러나지 못하는 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 오르긴 했는데 음봉이 나타난 상태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기준선이 지지가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뭐 음봉이 나타나는 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뭐 계속해서 뭐 매도한다거나 뭐 나빠 보인다거나 뭐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쭉 보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야 내일 저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SK하이닉스나 퀘스천마크입니다만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패턴이 모양이 썩 그다지 뭐 우울하게 보인다거나 뭐 비관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뭐 우울하다거나 비관적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썩 낙관적이지도 않죠. 뭐 구름 안에 갇혀가지고 얇은 구름인데 구름이 얇잖아요, 그죠? 얇으니까 근데 이렇게 봉이 이렇게 이렇게 기니까 마음껏해서야 확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하고 있고 종가도 보합으로 끝났고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준선이 뭡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얇은 구름조차도 잘 넘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름이 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강도가 약하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얇은 구름조차도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못 넘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구름이 얇을 때 이거를 쉽게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삼성 SDI. 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는 그래도 좀 반등했습니다만 셀트리온도 오르긴 했는데 삼성바이오처럼 그렇게 강력한 상승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이 종목도 RSI를 잘 보시면 이제 드디어 RSI가 됐습니까? 32로 올라죠, 그죠? 올라갔죠. 그래서 얘도 이제 드디어 남부럽지 않게 하다못해 기준선 근처 아니면은 전환선 근처라도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관한 리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 제가 추천하고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삼성전기, 자화전자, 한샘의 세 종목인데, 물론 우리야 로우리스크, 미디엄 리턴, 그죠? 재빨리 도망치는 한 10% 정도 수익만 난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면서 도망치는 장중이라도 언제라도 그 정도 수익이 나면 재빨리 도망치는 그런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죠? 현재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장중에 나름대로 한 2% 정도 1.78%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보합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고요. 구름 위에 있고 뭐 그러니까 사실 저 어제 그저께 위험하니까 웬만하면은 팔자라고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야 굳이 팔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상당히 불확실해 보였는데 지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앉아 있는 상황 같으면
최소한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 물론 사람이 이런 거 알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또 뭐 입원한다거나 밤중에 이래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돌발 사태가 아니라 그러면은 현재로 봐서는 차트상으로 봐서는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자화전자는 안타깝게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채로 마감되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기준선이 중요한데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은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40%라도 일단은 타진 매도라도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화전자는 미련을 버리고 뭐 갖고 계신 물량을 다 털거나 다 트는 게 억울하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반이라도 일단 줄여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타당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한샘, 제가 참 이게 골치를 썩이던 종목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뭐 1.85%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좀 올랐고요. 여전히 기준선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월요일날 제가 이거 불안하니까 팔자 해서 안 파는 분 같으면 아직 보유하고 계셔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RSI도 아직까지 70선 아래쪽이니까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기, 자화전자, 한샘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정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볼 거고요. 그리고 금과 은을 볼 거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구성하고 있는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알파벳 등등의 개별 종목의 주가를 살펴보면 아하,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대략 점쳐질 수 있지 않겠나는 맥락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RSI가 고점에서 밀리면서 구름 안에 있긴 합니다만은 점점점 조금씩 밀려 내려가는, 현재는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추세가 고점에서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안전자산,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었다라는 말이 되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날 지금 음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금이나 은 같은 소위 안전자산 또는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확 수요가 몰릴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달러 값이 오를 겁니다만은 트럼프가 태어났으니까 그로 인한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보고 안전자산 회귀 심리가 좀 주춤거리면서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졌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보다시피 오늘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1161원, 2원 40전 정도 떨어졌는데 장중에는 더 떨어져 가지고 마감가는 1161원입니다만은 장중에는 1157원이니까 한 6원 이상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다가 양서로 나타났으니까 계산가 대비해 가지고 플러스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역시 최근 들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뭐 굳이 말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샀다, 뭐 이렇게 굳이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물론 달러 인덱스는 많이 떨어지긴 하였습니다만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최근 들어서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얼마까지 한때 비쌀 때는 이게 1240원 됐잖아요. 그죠? 그보다 높은 때가 있었는데, 물론 그전에는 1296원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코로나가 한참 문제가 있을 때 3월 달에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달러의 원화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세가 이어지더라도 예컨대 1157원까지 떨어진 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우리나라 외환 사정이 과연 달러 대 원화 환율 1157원을 저스티파이 할 정도로, 정당할 정도로 좋으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떨어지긴 하긴 합니다만은 기술적 지표로 본 때
만약에 그냥 시나리오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달러 환율이 내일이라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르면 RSI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뭡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과 움직임과 RSI 움직임에서 괴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괴리가 나타나 이런 괴리는 뭡니까? 다운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소위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소설이고요. 내일 달러 오르지도 않았고 RSI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RSI가 곧 소위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뭔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현재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하락세는 다소한 좀 지나쳐 보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내일이라도 달러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RSI가 더 내려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되었 간에 RSI 지난번 최저점이 20.63이었으니까 이게 RSI가 20.63 밑으로만 내리지 않고 예컨대 뭐 30 밑이라도 28이나 27이나 26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약간 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손치더라도 여전히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좀 과도하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만약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그렇게 과도하게 빠진다. 그래서 조금 반등할 거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어제 같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요즘 같은 시장에서야 외국인들이 안 산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소위 스마트머니 개미들의 움직임이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환율로 말한다면 좀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금과 은 재빨리 봅니다. 금 리스크 온 오프에서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리스크 온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면 금 가격은 하락해야 마땅합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이 오를 수도 있고요. 이런 추세로 보더라도 금은 살짝 올라가지고 역시 구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얘가 상승세로 나타나려면 저런 기준선을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구름을 넘어서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긴 합니다만은 RSI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상태여서 금 가격은 조금씩이나마 야금야금 올라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가 금이 이 정도 올라오면 아마도 후행 스팬드에 걸릴 것 같거든요. 아마도 구름 상단 정도에서 뭔가 버벅거리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은도 리스크 오프 다시 해서 상태가 뜨면 은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리스크 오프가 아니고 트럼프가 괜찮다 측면에서 리스크 온으로 조금씩 바뀌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역시 은 가격도 상승세면서 얘는 구름 하나 더 들어갔죠. 그죠? RSI도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역시 더 올라간다면 구름 상단 정도에서 아마도 이 정도에서 역시 좀 버벅거리거나 저항을 받을지 않겠나. 그 전에 먼저 기준선부터 걸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제 335 말씀드리면서 335를 말씀드리면서 이걸 갖다가 제가 그 지그재그로 말씀드린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지그재그 335인데 왜 지그재그냐 하셨더라고요. 그건 말 실수입니다. 335가 되리면 예? 제가 말씀드린 들이 여기가 3개고 5개가 되는 것은 이거는 지그재그가 아니고 플랫이거나 이레귤러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는 335가 아니고 3개 다음에 3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33333 이건 트라이앵글이에요.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3개가 이 첫 번째 A 파동이 이 파동이 3개로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개되는 조정 파동은 지그재그가 될 수가 없고 플랫이 되거나 불규칙 이레귤러가 되거나 아니면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되거나 뭐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지그재그가 아니라면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하락폭의 61.8%까지 못 올라가는 게 맥시멈이긴 합니다만 플랫의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고점 12,700, 12,070까지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 언저리까지는 좀 더 갈 수 있죠. 61.8%라는 조정폭이 얽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스닥도 조금은 더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 다음에 3파동을 예상하는데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B파동이. A파동의 B파동이죠. 그죠? B파동이. 다만 B파동도 세보면은 이 B파동도 A, B, C 세 개로 나눠지니까 우리가 지금 B파동 중에 첫 번째 파동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다시 B파동의 두 번째 파동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다시 B파동의 세 번째 파동을 만나면서 아마도 이게 12,000 정도 12,074가 아니고 이 언저리 정확하게 12,074가 아니고 12,073이 될지 12,000이 될지 11,999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 언저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C 파동이 나타날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지금 그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몇몇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면 근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ABC가 될 줄 알았는데 그죠? ABC가 될 줄 알았는데 ABC가 아니고 AB까지는 됐는데 이게 C가 이렇게 안 이러고 2.5다가 다시 반등하는 꼴을 봤어. 이거 봐라. 이거는 혹시 이런 트라이앵글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A, B, C, D, E 이런 트라이앵글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테슬라가 트라이앵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는 나스닥도 지금 우리가 3파동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3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게 아니고 근데 3 그다음에 3 또 3 다시 3 하면서 이런 삼각형의 형태의 조정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 3은 플랫이 아니고 트라이앵글의 경우에는 이 12,000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B파동이 끝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 3이 무조건 3으로 나타났다 해서 무조건 플랫이 된다는 법은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자, 대간에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나스닥 지수. 자,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는 왔다 갔다 해 보입니다. 그죠? A, B, C, D, E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아마존이군요. 아마존은 계속적으로 구름 안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LG화학이나 카카오나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그죠? 구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 봐서 RSI나로 보더라도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선 근처까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얘가 더 올라갈지 안 올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RSI가 올라와 있을 테니까 그때는 RSI와 전환선과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말이 됩니다. 알파벳, 구글은 다른 종목과는 달리 구름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죠? 나왔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름 밖으로 나올 때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본다 했는데, 현재는 구름 상단에서 하단에서 걸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을 모색해 보이는 모습이죠. 구름에도 걸릴 것 같고요. 또 올라가서 기준선에도 걸릴 것 같으니까 앞으로 얘가 상승세로 나타나기에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되겠고, 그 전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스닥 시장이 어차피 꺾인다면 애플도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꺾이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반등은 있어 보이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종합한다면 트럼프의 병세가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보다시피 아직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어 보인다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등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뭐 현대차 기아차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LG화학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의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추세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은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그득 강조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상승세라고의 아니고 상승세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현재 추세는 제가 주장하기로 현재 추세는 A, B, C가 끝나고 현재 X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죠? 이 X 파동 중에 첫 번째 파동이거나 X 파동에 뭐 이렇게 되는 파동 중에 어딘가 아마도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승세 같으면은 과거에 이런 상승세 같으면은 무슨 주식을 사더라도 다 먹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추세가 하락세 조정 장치로 접어든 상태에서는 무슨 주식을 사더라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반등이 있을 때마다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으로 대응하라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나중에 주가가 푹 떨어지고 나서 충분히 싸 보이면 그리고 다시 추세가 이제 조정을 끝났고 새로운 상승세가 출발한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근데 주가가 기준선을 넘어서고 구름을 넘어서고 계속적으로 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야 굳이 여러분들에게 손절이 어떻고 팔아라 어떻고 매도가 어떻고 현금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꾸로 그럴 때는 왜 파냐 바보야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 텐데 라고 강조해야 될 거란 이야기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가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종목에서 다시 여러분들 종목 상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